안녕하세요.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YWCA에서 처음 뵙고 이안교회 비전 청년들을 위해서 비전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귀한 부름을 제가 받았습니다.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 중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했고요. 아까 잠깐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임원들 대상으로 리더십을 디벨롭하는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주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부르심을 어떻게 잘 삶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만난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그 과정에 이르게 됐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적어도 이 안의 청년들은 목표의식은 분명하실 거고 어디를 가야 될지는 다 알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물론 각자의 방식으로 가게도 있지만 그 어떻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식을 먼저 선보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는지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오늘 이 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실제 우리가 그럼 부름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름이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실제 그 부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또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다양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습니까? 제가 원래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니까 아까 저기 하고 싶은 생각 중에 나는 이걸 써도 될까요? 예. 단위에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어떠세요?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예. 어떤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다수의 대중이 앉아있으면 대부분 응답을 안 해도 되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바빠져요. 뭔가 이렇게 쓰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눈길을 피한다거나 이렇게 바빠집니다. 뭔가. 네. 뭐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가장 훌륭하신 거는 바쁜 척을 안 하고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웃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제가 답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까요? 뭐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부름은, 이 은사는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부름이 뭐냐?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이럴 때 콜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교 사역을 해야 되나? 목회 사역을 해야 되나? 믿음의 일을 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목사님이나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일반적인 은총과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뭐냐? 이미 태어났으면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소할 수 없는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안에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부름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냥 왜 태어난지 모르고 살다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을 계속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네. 모든 자식이요, 뭐 부모하고 살 수 없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경우는 거의 없지요. 네. 거의가 아니라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부름을 실제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중요하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와 우리가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떻게의 문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가 일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일 안 하면 존재 구현이 안 되냐? 소위 뭐 잠시든 또는 조금 길게든 백수 생활 하시거나 백조를 하면 나는 그럼 삶의 구현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일의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이 없는 존재는 사실 살아있다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소위 우리가 소명 또는 콜링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천직이라고 다시 해석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구현하고 삶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일이자 직업인데요. 자, 여기서 직업을 가지신 분 이렇게밖에 안 되세요. 네. 자, 여러분 좀 헷갈리고 계신 게 있는데 학생들도 직업이 있어요. 네. 학생이 직업입니다. 네. 학교에 아직 안 들어갔어도 배우고 있으면 직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지금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손을 많이 안 드셔서 이 학생에서 그 다음에 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업을 찾는 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게다가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100살까지 삽니다. 네. 저희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오래 살아요. 왜? 나쁜 걸 안 하잖아요, 또. 게다가. 네. 사람들이 이제 저는 좀 채식을 한 데다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보면 아니 너무 오래 살 것 같다고. 네. 저도 걱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오래 살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대부분 만나는 지금의 제 고객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40대 중반에서 50대, 왜냐면 다 사장님들, 상무님들, 임원들이시니까. 그 전에 사실 저는 이제 전업을 했는데요, 40살에. 그 전에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경력 상담을 많이 하러 오죠. 설사 이게 전공을 선택을 했어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오래 살기도 아니면 30대까지 사람들이 대부분 방황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서. 그리고 방황해도 좀 돼요. 오래 사니까 조금 방황해도 갈 날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실제 젊은 친구들이 따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 제가 따로 만나지 못합니다. 조금 비싸서. 예. 그런데 이제 대신에 아이디어를 좀 드려요. 예.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은지. 예. 그 중에 하나는 살 날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을 보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만 해도요,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처음 직장 가져서 대부분 그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갈 경우 그 다음에 평생 직업이 돼서 그걸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일을 찾을 때 근데 그러면 어떤 방식을 찾고 있냐는 거죠. 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두 가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걸 보고 계셨을 겁니다. 성공과 승리를 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를 붙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존 스튜어트 미디어 자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개인 의지와 자유가 펼쳐지는 것이 삶을 통해서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눌렀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전체로 나올 수 있도록. 예. 사람들이 삶을 살 때 해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라는 거죠. 나는 뭘 좋아하는가? 뭐가 내 성격하고 성향에 맞는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최고의 최선의 것들이 발휘가 될 수 있을 만한 공정한 조건.
그리고 그것이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예. 특히 여러분, 아까 직업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이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자, 무엇이 내 지위에 적합할 것인가? 또는 나랑 비슷한 사람,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가 있고, 어떤 수입으로 살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쁜 방식은, 예, 내가 더 신분을 상승하고 더 좋은 지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을 비교해서, 물론 먼저 간 사람을 보는 거는 그 모방학습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지션,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쫓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은 한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있고, 세상의 주류를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본인의 조건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걸 결정하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대다수 사회가 그런 학습과 교육과정과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학생들이 이제 제가 대학 교수를 해봤으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나중에 경력 상담을 하러 올 때 본인이 부모한테 경력을 상담하거나 미래를 상담하거나 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냐? 그럼 이제 이렇게 선생한테 오거나 또는 친구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거나 요즘은 뭐 또 전문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경력 상담 해주는 데도 많죠. 그런 데 가셔서 이제 검사도 하시고 다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성을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 집 누가 어떻게 됐는데 걔가 굉장히 잘 살고 행복해. 남들이 다 부러워해. 그러니까 그 루트를 빨리 찾아가보자. 네.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왠지 좀 비슷해지면 또 만족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해놓고 사람이 거기까지 달려가게 되면요 행복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어떻게 되는 게 있냐면 정말 이게 행복한가? 네,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성취를 하더라도. 근데 심지어 그게 다다르지 못하고 성취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계속 부족한 인간이라는 스스로의 낙인을 계속 찍게 됩니다. 누군가는 저기 갔는데 남은 가는데 나는 왜 보고도 못 따라가지?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가 없어져요? 고귀한 부름이 없어집니다. 목적의식이 없어져요. 삶 자체의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비교 우위로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 남과 같이 가는 것, 특히 한국 사람의,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국인의 성격을 분석한 것 중에 하나가 전근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장 강화된 것 중에 하나가 남하고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어느 정도 누구만큼은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을 굉장히 느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 때문에 자꾸 누군가의 성공을 쫓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남다른 하나님이 직접 주신 소중함을 놓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아까 직업을 가지신 분들 계시죠? 자, 집에 계시는 주부들도 다 직업이 있으십니다. 되게 비싼 직업이에요. 이 주부라는 직업도 잘 아시면.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분 부잣집에 시집에 갔는데 무지무지 고생, 겉에서 볼 때는 잘 모르고 안에서는 속이 골마 터져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너무 지긋지긋해서 뭐 위자료도 안 받고 재산도 안 받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헤어지고 싶어요. 변호사를 만났더니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25년의 세월에 대해서. 근데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이 많다가 아니라 그만한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냐는 거죠. 자, 3단계가 있습니다. 노동처럼 일하시는 분이 있고요. 직업, 소위 우리가 말하는 프로의식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소명, 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차이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 어떻게 일을 할까요? 불평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요. 죽지 못해. 맞아요. 표현이 너무 와닿으세요. 네, 네, 이런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어진 일을 그냥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죽지 못해서 정말 하는 경우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안 좋은 단어를 쓸 때 실제 원래 노동이면 그런 게 아니지만 노동자라고 하면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에머슨이라는 철학자는 노동자는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주어진 일을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 불가능합니다. 비전을 갖고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을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죽지 못해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와닿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냐. 일을 예를 들면 직장에 있을 때는 그 시간 안에 채우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고 나가기를 원해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퇴근 시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일을. 절대 자신이 놓고 온 일을 덜 미완성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 일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좋으면 자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랑을 해요. 그 사람 자랑을 하고 내 자랑을 하고. 자, 그런데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척합니다. 관계없는 척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의식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좀 나을 것 같죠? 예.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일에 직업의식 있는 사람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럴 때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내심이 강해요. 예,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예. 어떨 것 같습니까?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책임감이 있어요. 자기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책임감 있게 그걸 맞춰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또 일을 할까요? 네, 재미있게 일합니다. 아까 노동보다는요 훨씬 더 일을 즐겨요. 자, 일을 즐기고 다른 사람의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일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내가 일한 만큼 받겠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그 회사가 주는 장점, 명예, 권력.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익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대다수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일하고 있죠.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계산 못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너무 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Y 안에서 사회적 기업도 해보고 뭐 사람을 고용도 해보고 지금도 제 회사를 이제 차렸지만 해보면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 교수를 했거든요. 사회복지 전공에. 교회에서 잘 자란 청년들 중에서 답답한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걸 안 해요. 돈 챙기려고 안 들고요. 무조건 착하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옵니다. 성실하게. 근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물론 그 돈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값어치를 알아요. 자기 굉장히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오죽하면 착하지 마라 그래요. 학생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착하기만 하고 정리가 안 되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잘 일하고 마무리하고 책임있게 일할 때 조금 나빠도 되니까 자기 걸 좀 따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프로 또는 직업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히 자기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하되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보이는 기준들로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많은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게 있는 거였죠. 예. 좀 가장 멋있어요. 예. 즐거워 보이죠. 사진을 일부러 넣었어요. 이렇게. 자, 이 소명과 천직, 이건 제 일입니다.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 배우들이 다시 태어나도 저는 배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천직인 것 같다. 살수록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다. 그분들이 이제 눈에 좀 드러난 분들이어서도 그렇고, 우리 중에서는 예를 들면 구두를 수선해도 천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일을 끝내놓고 나면 너무 만족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얼마만큼 몰입을 해가지고 기쁘게 일을 해서 결과물이 남달라요. 그 하나의 일의 완성도가 다른 겁니다. 그것이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일에서의 천직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임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달인들입니다. 그 조합에 관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본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회사가 주어진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 시작해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남다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플러스 이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를까요? 보수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보수에 있어서 입장이.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자, 주어지는 보수들에서 만족하고 사실은 자기가 일한 거 이상으로 봅니다. 계산을 안 해보지만 잘 아시겠지만 달인들이 어떻게 해요? 남들 10개 할 때 자기는 20개, 30개 해요. 박스를 정산해요. 자기가 더 이상 벌어요. 하지만 돈 자체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만족도를 둬요?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의 완성도에 만족도를 둬요. 심지어 어느 때에 가면은 돈을 안 받고 무보수로 일해도 만족도에 더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천직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본인의 헌신, 노력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신의 시간에서. 그래서 때로는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집에도 일을 쌓고 가요. 휴가 때도 들고 갑니다. 별로 요즘 바람직한 사람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요즘 이제 그 리더들도 제일 요구받는 리더십 역량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과 일을 잘 균형 있게 만들어가느냐. 일에만 너무 미친 듯이 살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성실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변화를, 번영을 이끌어왔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워커홀릭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 중독자하고는. 일 중독자는요, 이제 그러다가 몸이 부셔져도 모르고 주변에 관계가 끊어져도 모르고. 왜요? 몰입은 같긴 한데 중독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소명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자,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까 소명 중에 뭐가 있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부름을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말씀의 기준과 관계의 기준이 없을 때는 워커홀릭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매달리게 되죠. 근데 이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소명의식에서 자기하고 그 일이 굉장히 잘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뭘 할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한테 이제 먼저 이 부름의 응답을 우리는 다 해야 되는데, 응답이라는 것은 액션입니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우리한테 액션을 취하셨어요. 저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응답에 적극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될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우리는 비전 세팅을 좀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컨퍼런스 이름이 비전 컨퍼런스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미리 끄집어내서
펼쳐서 보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말 그대로 보는 것인데요. 크게 목표를 설정할 때 방식은 3차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이제 강연을 하거나 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연은 거의 안 하고요. 워크숍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같이 하시고 실제로 하시는 시간인데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이 제한도 있고 그래서 제 경험을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들하고 워크숍을 해가지고 요거를 적으시라고 하잖아요. 비전. 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신 분? 안 물어볼게요. 손만 드세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한 분밖에 안 계셔, 지금. 네. 괜찮으시면, 네.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 중에 하는 일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이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바라는 거. 네, 멋진 얘기를 하시네요. 네. 저렇게 분명하게 정리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네.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분명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의 매 순간이 내가 일요일 성도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성도,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물어봐야 돼요. 5년 안에 하시고 싶으신 건 뭐가 있습니까?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그거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중에서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 말고? 네. 자, 왜 여쭤보냐면요. 자, 그럼 6개월 안에는 그럼 5년 안에 다 목표를 달성할 게 찬양을 잘하는 거고 잠을 자는 거면 6개월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일을 좀 잘 적응해서 6개월 안에 좀 딱 도움 안 받고 내가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걸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세 가지가 되게 분명한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궁극적인 목표는 되게 비슷합니다. 의외로 비슷하고 클리어하고 오히려 여기 계신 그 성도님처럼 자매님처럼 이렇게 클리어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텀으로. 근데 예를 들면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인생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 각자 단어가 좀 달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누구랑? 가족들이랑 가까운 사람들이랑 좀 더 나아가면 지역사회나 공동체에도 내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까지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6개월 사실 6개월 목표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요즘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당신이 6개월 후에 죽게 돼서 시한부가 돼가지고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죽는다고 해요. 그럼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그러면 뭐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행. 예.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 여행을 가고 싶은 거지? 그것도 뭐 세계 일주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 여행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3종 세트로. 예. 혼자서 가는 여행, 가족들하고 가는 여행, 꼭 가고 싶었던 사람하고 가는 여행. 이렇게. 그 여행 가고 싶어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정리하겠다는 분들 많아요. 자서전을 쓰겠다? 또는 아까 여러분 그 동영상 너무 멋있게 나오지 제가 가슴이 떨렸습니다. 나가지고 강의를 하려면 저기 맞춰줘야 되는데 수준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근데 보시면 그런 비디오 동영상으로 특히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내가 살면서 느꼈던 거, 삶의 지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책으로 쓸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비디오 동영상을 남겨줄 수 있으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 아버지들의 깊은 애정인데요. 만약에 죽을 날짜를 알면 보험을 더 들겠다. 이러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까지 다 못 해줬으니까 내가 먼저 가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남자들의 뜨거운 책임감이에요. 예, 그래서 미리 알면 보험을 조금 들어서 그거를 돌려주겠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봉사, 그동안 못했던 봉사, 사람들을 돕는 일, 그런 일을 하고 또 내가 안 해봤던 일을 하겠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일 중에서 예를 들면 깽판 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해본,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 내가 좀 한번 풀어줘 보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안 해본 일 중에 좋은 일 리스트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평소에 그동안 집안에서 부인을 못 도와준 걸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랄지,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잘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일을 한 지 지금 올해가 9년째입니다. 대학교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근데 수많은 분들과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멀리랑 가까이는 다 똑같더라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은 생각은 멀리도 같고 가까운 것도 같은데 왜 다르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생각을 해보니, 이 성공의 열쇠는 5년이더라. 중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그냥 그 세월이 흘러갑니다. 네. 자, 예를 들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행복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돈도 있어야 돼요. 돈이 없고요. 건강만 해도 참 괴로워요. 네.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먹고 싶은 데도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슬퍼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좀 있겠죠. 이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 플러스 육체적인 건강이 다 있어야 되고. 자, 돈도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싶어 하냐면 내가 좀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있고 싶다. 어떤 분 중에서 이렇게 답하신 분이 있어요. 돈의 규모를 나이대 그 10대별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면 좋겠다. 20대 20평대, 30대 30평대. 그래서 70대는 70평대에 살지는 않지만 그 정도 재산 규모가 있어서 자기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형태도 자기의 방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어쨌거나 이 5년 안의 목표가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구현해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특히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도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석사를 하고 싶다. 박사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직장인들 중에서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 특히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신학을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별로 구체적이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갈 거다. 그렇게 막연한 목표로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루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이거를 목록을 갖고 계신 분은 좀 게임이 달라집니다. 실제 제가 코칭해 드렸던 임원 중에 이제 대기업의 사장님까지 하셨어요. 식품회사, 우리가 이제 알만한 식품회사 사장님이셨는데, 누구나 그 양반이 한 55세 정도에, 제가 한 7년 정도 전에 뵀었으니까, 그때 은퇴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계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실제 코칭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저라는 코치를 사셨어요. 사시고 코칭을 받으셨는데, 제가 남들은 다 은퇴하고 마감할 나이에 5년, 아니, 전체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습니다. 요 3가지 계획. 여러분 같으면 적으셨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면요, 안 해오세요. 특히 사장님들은 안 해오세요.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칭 세션에 처음에 이제 그분의 상태를 진단해주는 그 소위 행동 양식이나 리더십의 방식들에 대해서 어세스하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더 발전시킬 건가, 요거 계획을 세워요. 자, 그런데 이제 진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진단을 다 제가 이제 소위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진단의 의미가 뭐고, 당신이 어떤 건 잘하시고 어떤 건 못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건 더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걸 물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코칭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시는 거를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숙제를 안 해오세요. 그냥 와가지고 제가 바빠서 못했는데 그냥 얘기를 좀 나누죠. 그럼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당황해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내용을 내놓지 않으시면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당황해 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코칭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성장해왔던 거랑 되게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실제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대화를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중에 끝나려고 하는데 제가 예의를 갖춰서 약간 좀 들어드리다 원래 코칭은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20분이면 자리를 뜹니다. 예,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장님이어도 숙제를 안 하셨으면 제가 안 해요. 죄송하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건 우리 두 사람의 시간의 소비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사장님도 비싼 시간이고 저도 비싼 시간이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헌신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20분 만에 자리를 뜨면 그 뒤에 숙제를 무지 잘 오십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처음부터 숙제를 잘 해오셨어요. 남들은 이거는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숙제는 아니에요. 해오셨는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은퇴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좀 놀아볼까 하는 시간인데 은퇴 이후에 지금부터 하셔야 될 5년 계획이 소위 55세에서 60세까지 계획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건강하고 싶다고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30분 정도도 운동을 하지 않고서 내가 80, 90을 사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것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6개월의 목표라는 것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의 지침을 정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5년의 목표가 남달라야지만 성공을 하더라. 실제로 그래서 제가 워크숍하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5년 계획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에서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이든 또는 다른 일을 더 끌어들어오는 것이든 자기를 줄이는 것이든 간에 그 노행에 상관없이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구체화되신 분들은 6개월의 목표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못 해본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일만 하면 5년 후에 도착해요. 플러스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시간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안에 하고 싶었던 일, 여행 가는 거 지금 가세요. 그냥 시간 내가지고 세계 일주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가장 가까운 장소라도 가고 미루는 일을 남기지 말고 지금부터 하고 5년 안에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일을 잘하고 싶으시면 그것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군지 오늘 당장 만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같이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플랜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플랜을 가져야 될까요? 특히 이제 일과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3가지 중요한 키워드 중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what에 해당되는 정체성은 분명히 알고 있고요. why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자, 그렇지만 오히려 how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구현해낼 것이냐. 근데 그 어떻게 중에 하나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것을 잘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계신 분 물어볼까봐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이미 이제 경험이 학습이 되셨어요. 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딴 거 다 까먹으셔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제 업이라고 번역하는데요. 프로페셔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실라 파렌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직업 카운슬링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직업에 망이 있다. 특히 이제 지금 2008년에도 파이낸스 위기가 있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처음으로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던 대로 안 사라지겠구나.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도 구조조정장에서 어느 날 잘리는 날도 오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시작된 게 97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의 현재 모든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다국적 기업이든 상시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때는 처음이라서 우리가 놀란 것 뿐이고요.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격을 받았을 뿐이지 지금은 매 순간 조직이 불필요한 사람을 정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인력들을 줄여서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는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집을 갖고 안전한 장소를 갖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일 자체에 대한 그 경력을 쌓는 거,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 실제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학습을 하거나 또는 자기 공동체를 갖거나 환경을 위해서 배우게 되거나 뭐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여가 자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영성을 위해서도 우리는 일을 필요로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웹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면 거미줄입니다. 거미줄의 가장 가운데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욕구로 해서 가장 가까운 그물망 안에 들어있는 것이 프로페셔널입니다. 업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인더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업계이고요. 그 다음이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우리는 영어로 What is your job? 이러면 직업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저는 직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본인의 직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요, 소위 외부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갈까요? 네? 바깥부터 떨어져 나갈까? 네. 이런 사람들도 흔들려요. 네. 원리로 따지면 바깥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가운데는 구심점이 있으니까, 원심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거미줄은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바람 불면. 보시면 job이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무에서 어떤 사람을 빼려고 해요. 그보다 조금 더 나쁜 단계는 뭡니까?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우자동차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근데 불과 10년, 20년 만에 없어졌어요. 업계에서. 물론 이제 그 그룹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경쟁력을 잃고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없어진 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조금 그 부모님들 중에서 없어진 업계가 생각나실까요?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핫판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핫판들은 있어요. 좀 달라졌죠. 뭐 MDF 이런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그 옛날에 목재서나 핫판처럼 그렇게 없습니다. 또 하나 연탄 공장 없어졌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좀 늘어난다고도 하고. 근데 주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처럼 왕성하지 않아요. 업계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 향수의 업계가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 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거는 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업을 어떻게 규정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할 때 프로페셔널이라고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들이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냐. 자, 우리가 대표적인 전문가 그룹은 어디를 들죠? 누구를 들죠? 의사, 법조인. 자, 그래서 의사 중에 법조인 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지식 체계와 가치관과 훈련 체계를 갖고 있어서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 동서고금을 기능이 똑같아요. 물론 전문성이 더 세분화되긴 하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일. 자, 그런가 하면 사람들 다 송사가 생겨요. 근데 그 송사를 구분해 주는 일. 뭐 지금은 뭐 변리사도 있고 굉장히 그 분야가 다양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사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잡을 찾으실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업의 속성이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소위 장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갑니다. 어디서나 비즈니스는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 본인이 가져갈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저한테 물으라고 합니다. 당신의 업이 뭐냐? 저의 업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Change Agent라고 답합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변화 매개인이란 뜻인데요.
이거는 제가 19살 때 결정한 겁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네,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서 몇 가지 영어의 단어들이 있었는데 가장 가슴을 뛰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때 그거를 변화를 매개해주는 사람이 소셜워커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감동했습니다. 제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촉진시켜주고 그거를 변화를 확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예를 들면 저의 잡과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조직과 업계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 치료하는 일을 10년쯤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직업은 여러 가지로 불렸습니다. 정신보건사회사학과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학 교수로 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직이 좀 다를 수 있죠. 세팅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업계는 여전히 사회복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표를 내고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순간에 나왔습니다. 나이 40이 됐는데 제가 19살 때 사실 40살까지밖에 계획을 안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생각할 때 40은 굉장히 많은 나이인 줄 알고 그냥 조기 은퇴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0이 딱 돼서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더라고요. 그 사회복지계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여기 연구자로서든 또 제가 치료자로서든 그다음에 그 가르치는 자로서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려니까 너무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사실은 제가 그 소위 테뉴어가 보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65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년이 보장되어 있던 교수였고 있어도 그만인데 그럼 뭐 학생들이 저한테 강의 좀 잘한다 보시면 좀 잘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오래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표를 던졌는데 저희 총장님 지금도 기억하는데 뭘 하겠냐 해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보더니 아니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던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기도한 게 있었고 근데 계획이 아니라 비전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를 그만두기 5년 전부터 제가 꿈꿨던 것은 대학원에서 이제 물론 연수대학에서 여러 그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행정대학원에서 보니까 이 성인들 중에서 이분들이 잘 교육은 안 돼요. 왜냐면 머릿속에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안 들어가요. 근데 일단 들어가서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를 깨달으면 바로 가서 실천하고 실천한 영향력이 달라요. 그래서 성인 그룹을 잘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리더십 코칭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냥 책으로만 보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대학 교수가 사표를 일단 먼저 던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 할 거냐 그래서 나 리더십 코치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워낙 주도 면밀하다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다 준비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 그림을 그리고 계속 떠들고는 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첫 번째 미국교 회사에 들어갔는데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인터뷰를 한 번 봤는데 한 번만에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그 다음에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 제가 대표 코치로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업의 속성을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저의 업계나 어떤 것을 더욱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프로페션 자체를 봤는데 지금도 제 잡은 바뀌어서 뭐 리더십 코치이기도 하고 또 뭐 다음에도 저는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업계도 좀 바뀔 수 있고 지금은 업계가 휴먼 리소스 디벨롭 하는 컨설팅 업계입니다. 그래서 뭐 HR 업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근본적인 속성으로 내 업을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하시지 못하면 이 긴 세월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첫 번째 가진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탐색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업의 속성, 뭐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을 어떻게 발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확장할 수 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심리를 이해하고 자, 그런데 마이너스 끝에서 플러스 끝까지로 가 있습니다.
병이 나서요, 사회적, 심리적 기능이 다 깨지신 분들, 특히 만성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반대 끝에 와서 있어요.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최고로 높으신 분들, 그것을 통해서 집중을 엄청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을 지금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젊은 학생들을 키우고 또 이 성인 교육을 하는 일이 작년에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연속성상이 있고 사람의 기본 행동과 심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대상을 달리해서 이를 확장해서 온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여기 와보니 이 과정에서 프로페셔널을 정확하게 갖고 남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에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젊은이들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꿈을 갖고 그 꿈이라는 게 남보다 더 빨리 가겠다 이런 꿈이 아니라 이 달라지는 세상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기쁘게 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꿈꾸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혹시 지금 직업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경력이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한지 확인하시려면 이 정도로 질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페션이 내가 있는 회사의 전략에 필수적인지, 자, 그리고 이것이 다양한 업계와 조직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프로페셔널하고 어디서나 내가 조금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내 업계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사회복지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연세대학에 제가 첫 입학했을 때 제가 3기였습니다. 사회복지가 물론 다른 과들은 서울대, 이대는 뭐 있었지만 조금 오래된 역사로 대부분 그때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83학번인데 그때 택시를 타면 아저씨가 제가 사회사학과였어요. 사회사학과 다닌다 그러면 돈이 젊은 학생이 무슨 돈이 많아서 사회사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의 소셜 그 웰페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랑 지금 30년 만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아시겠지만 곳곳에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요즘은 그 사이버에서도 그 사이버 대학 같은 데 가셔서도 어른들 중에서도 다시 그런 사회복지 자격증, 각종 자격증을 따시는데 다 이렇게 열려져 있잖아요. 그만한 공급이 필요하게 되고 수요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데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열매를 맛볼 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성장하고 있는 업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코칭이 지금 시작돼서 성장한 지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업계입니다. 이쪽 업계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길이와 또는 이렇게 깊이를 보시려면 업계 자체를 보시는 경험도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 조직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계속 영감을 주고 있는가,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계속 내가 내 열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은 어떤 기업이든 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다국적 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대기업들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회사들이 두 가지가 굉장히 사람들이 와서 얼핏 보면 헷갈릴 정도로 뭐 대학보다 더 직원들을 잘 가르치고요. 더 집중해서 물론 대학과 같은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엄청나게 직원들한테 그 학습 욕구를 채워주는 투자를 합니다.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사회공헌도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직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 일은 내가 결국 하게 되면 이 조직이 원하는 일들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내가 빠지면 이 사업이 안 되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되시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잘난 척을 제가 하자면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빠져나와서 거기에 비즈니스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준비를 하자고 몇 번 노력했는데 저 같은 인재를 그 뒤로 못 구했어요. 제가 끝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몇 번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와서 그냥 비즈니스가 그냥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결정적인 존재인지
다른 얘기로 하면 기능적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게 잘났다가 아니라 그 조직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지 여러분이 그 경력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 그러면 업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저도 아까 이렇게 뭐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얼떨결에 알 거지 뭐 이렇게 제대로 안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리고 직장에 취직해서 그 업을 어떻게 갖게 됐냐 물으면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누구 소개로 그 회사에 갔다가 그 회사에 일을 하다 보니 잘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보다는 여러분은 조금 더 정보도 많고 훌륭한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강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재능인데요. 이 강점이라는 건 남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자기만 타고난 능력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을 좀 발견을 하시는데 발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는 좀 쉽습니다. 자, 이 뇌라는 게요. 우리가 태어나서 42일 이후부터 뇌세포가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20일까지 거의 15,00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생기고, 근데 이 뉴런들이 다 생겨서 스냅스로 연결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기까지가 3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는데 문제는 이 정보를 많이 흡수하려고 연결이 되지만 연결이 됐다가 그걸 효율화시키는 단계가 15살까지랍니다. 그래서 15살 이후 소위 16살부터는요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확장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쉽게 말하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경험이 다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회로가 구성되는 게 바로 한 3살부터 15살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걸 경험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젊다기보다는 어린 친구들한테. 본인들이 다 흡수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잘하는 부분으로 효율화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사실 사랑하고 많은 기회들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세상에 자신만의 방식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일단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잘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요, 무의식적으로 계산이 잘 되고 숫자가 빨리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림이 잘 떠올라요. 장면을 기억을 하려면 어떤 그 기억을 들으면 장면으로 사진처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진도 굉장히 상세사항을 디테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이나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거를 여러분이 포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는 굉장히 표현을 잘하시고 내용을 얘기를 잘해요. 자식 중에 이렇게 좀 멍한 애들이 있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뭐 애가 뭘 아는 것 같긴 한데 물어보면 계속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말은 못하지만 이미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고 깊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애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디테일이 강하신 분들은 되게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짜잘하게 물어보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 통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멍한 친구들은 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기만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잘 못하니까 계속 좀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이 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코칭에서 사장님 중에 하나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님이셨는데 이 양반은 들어가서 신입 직원이 돼서 팀장이 될 때까지는 최하위. 이분이 아까 그 멍앤입니다. 직관적이신 분.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실행을 다 할 때 디테일을 못 챙겨요. 그렇게 자기는 자기가 바본 줄 알았대요. 조금 일을 못해서.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최고로 늦게 팀장이 돼서 이제 잘릴래나 이랬는데 팀장이 되니까 팀원들이 생겼는데 디테일이 강한 친구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속도를 내는데 최단 시간 안에 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매달려 있는데 전체 큰 그림을 못 봐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려내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했어요. 남보다 2-3단계를 빨리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각자 가진 잠재력은 다르고 자기 느낌 내는데 무식도 더 잘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부모가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발현할 수도 그리고 그게 뭐가 다른지를 발견할 수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애들 때는 알 수 없어요. 애들이 오늘은 연예인 되고 싶었다. 내일은 소방 직원이 되고 소방 대원이 되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뭐 마술사가 되고 싶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경인데 거짓 동경이 아닌 여러분이 개인적인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소위 문제. 요즘 학생들은 뭐 여건이 안 되긴 조금 어려워요. 옛날보다 다 잘 살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본인이 실현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돌고 가슴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뭘 보면은 계속 가슴이 뛰는 거. 이거가 자신의 재능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하나 본 그 굉장히 감동적인 게 90세의 발레리노 할아버지, 영국에. 근데 똑같은 90세 할아버지 중에 하나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서 한탄하는 할아버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발레리노가 된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80세에 발레를 시작하셔가지고 동네 그 단원 안에 정식 발레리노예요. 이 양반은 1차 대전 겪고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부인 죽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80살 돼서 발레리노를 시작했대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90세 된 할아버지는 80살 됐을 때 살 만큼 살아서 내가 유서를 써야겠다. 유언장을 다 쓰고 정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다 세이브 바이를 했는데 내내 살아요. 그래가지고 90살 됐을 때 자기가 깨달은 게 80살 때라도 계획을 세울 건 너무 무료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경하는 거를 놓치지 마시고 단 거짓 동경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경이냐면 남이 됐으니까 아까 말했던 주류가 다 저로 가니까 요즘 애들은 다 연예인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짝이는 것을 보고 다 그것이 나의 동경이라고 믿는 그것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찾으실 수 있는 건 학습 속도입니다. 얼마나 내가 남보다 이 일에 관해서 다른 건 공부가 잘하는데 얘는 금방 배운다. 이런 거 있으시면 여러분의 강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력이 높아요. 남들이 다 놓치는 거를 다 봐요. 그래서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됐고 지금 코칭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게 돼요. 여기서 각자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고 본인이 더 빨리 배우는 거지 같은 지식인데도 그거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고 나면 만족스러워요. 제가 아까 막 처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굉장히 그 행복한 만족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거를 나누고자 할 때 약간 떨리면서 사실 제가 안 믿으시겠지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면 내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 굉장히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인데 개발이 많이 된 겁니다. 개발이 많이 됐고 지금은 이제 제2의 천성이 돼서 남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실제 막 올라갔을 때 에너지를 느낍니다. 사람들을. 그 에너지가 이 열망하는 에너지, 집중하는 에너지 그게 저를 떨리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그 순간 그거를 표현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그 미소를 볼 때, 눈빛을 볼 때 그 만족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강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자기도 모르게 몰두하면서 학습이 빨리 되고 또 만족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강점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오늘 요거에 이것과 다음 슬라이드가 마지막입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 지금 직업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뭐 나는 그렇게 젊지도 않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살고 있는데 뭐가 나한테 적성인지도 잘 모르겠고 고민이 된다. 정말 이게 소명일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대다수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일을 가지고 기여하는 사이클이 있더라. 이거는 여러분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요. 잘 몰라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A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되게 높은데 능력이 떨어져요. 재능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학습한 게 별로 없어요. 이런 상태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누가 가르쳐주든 내가 스스로 배우든 해서 좀 알게 돼요.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즐거웠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 바로 2단계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능력이 높아져서 조금 소위 숙련된 상태가 바로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자기가 일 시작해가지고 회사로 따지면 과장에서 차장급 될 때 되게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숙련되고 자신이 있고 누가 오면 답해줄 수 있고 근데 아직 좀 배울 게 더 있고 뭐 이럴 때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주 숙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 졸려요. 재미없어요. 네, 계속 지루해져요. 그래서 능력은 좋지만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매너리스틱해진다는 거죠. 상투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아우,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재미가 없어서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지. 이렇게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좋은 회사는요, 사람을 저 정도 B에서 C로 넘어갈 때쯤 직무를 순환시킵니다. 또는 역할을 더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히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를 넓혀줘요. 그래서 이 최고의 경험을 계속하게 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계속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를 가져요. 자,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도 특히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지식의 양을 많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학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단계에서 지식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풀게 되면 행복해지고 잘 알게 되면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과목을 바꾸시고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에 가능하면 노출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학습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런 거 하면 동시에 평가를 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보는지 피드백을 듣지 않고서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코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남의 생각의 차이를 알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예수원에 가서 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여기 말을 고쳤습니다. 사실은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3단계 중에 노동이 제일 좀 죽지 못해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노동을 쓰면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노동이 나쁜 단어는 아닌데 그래서 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 부름 중에서 생명 자체는 이미 받은 거니까 크게 달라질 게 없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크리스찬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을 못 간다고.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대학을 가지 기도를 하면 천국에 간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듯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지. 제가 그때 깨달음을 얻은 것은 내가 일을 미친 듯이 하지만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목적의식을 갖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되돌려서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는지. 자, 반대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일처럼 하는지. 일은 바로 대가가 오잖아요. 내가 한 만큼 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강점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부름에 대해서 기도하듯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